네, 자 오늘 앞서서도 저희 중앙에너비스를 봤는데 SK가스를 비롯한 이 석유가스 관련 주식들이 오늘 정말 흐름이 좋죠. 저희는 오늘 대표주로 한국석유를 꼽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일촉즉발의 상황에 유가는 $10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시장에서 오늘 정말 강력한 주도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괜찮을지 최근 며칠 연속 좀 올랐어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다는 소식과 함께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최근에 오른 바가 있는데 앞으로 더 주도 테마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DB금융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오늘 두 분이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가장 궁금해하시는 저희 주식시장 시황 분석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800선을 이탈한 건 1년 만이고 코스닥은 지금 920선까지 떨어지면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보다 무려 10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반대 매매까지 나오고 네. 그야말로 이제 소위 곡소리 난다고 하죠. 그런 시장이 눈앞에 있는데 자 얼마나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정도 그래도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저는 좀 선물 매수세를 한번 어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예. 일단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하방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밑에 바닥에서 그래도 이제 롱 포지션, 즉 이제 콜 포지션을 조금씩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매수 주체는 지금 기관 쪽으로 잡히고 있는데 일단은 기관들이 어느 정도 상방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오늘 말고 내일 정도는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오늘 하락 정도가 조금 더 이제 몸통 부분을 약간 넘는 한 925선 정도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마무리 지으면은 하루 정도는 적어도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그렇지만 드라마틱한 대세 상승이 불가능한 이유는 이제 25일부터 26일 날 있을 이제 FOMC 결과록에 따른 이제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기 악재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약재 지속이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접근이 가능한데 한 번에 이제 금리를 이제 0.5% 올리느냐 아니면은 4번 올리는데 0.25로 나눠서 올리느냐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포지션 반응할지는 정확히 저도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어떤 뭐 매파적 반응이 나올지 아니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전체적으로 힘들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FOMC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국 시장도 반등할 여지는 기술적 반등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 거기 추가적으로 기관들이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내일 하루 혹은 이제 뭐 향후 이제 FOMC 발언 이후에 어떤 포지션 잡히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것 같다. 일단은 현재 상황이 마지막 저점이기 좀 기대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것이 거의 임박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미국은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사관 가족들 철수 명령을 내린 만큼 저희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바닥이라면 주식을 사고 싶지만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또 언제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팀장님? 어찌 러시아 말씀이세요? 네네. 저는 모르겠어요. 전쟁이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러시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의 어떤 국경선에 나토를 마주보고 있다라는 게 러시아는 너무나 싫은 겁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크림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러시아 수도가 모스크바가 아니고 키예프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예전에 몽골 제국 침입을 해서 키예프에서 러시아 쪽으로 모스크바 쪽으로 수도가 옮겨졌는데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이 맞죠. 그래서 러시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서방과 이 러시아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싫은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노드스트림 스트레스가 저는 러시아가 상당히 많이 좀 차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드스트림 2가 완공이 됐지만은 승인이 계속해서 늦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스트레스가 러시아 쪽에 발생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승인이 나지 않다 보니까 러시아가 좀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좀 몰고 가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강수를 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수를 두고 있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첫 번째 원인은 러시아 국경에 일단 나토 서방 국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 노드스트림 두 번째는 노드스트림 2 가스관 여기에 승인이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었던 불만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일단 초강수를 둔 상황이고요. 그 초강수를 둔 상황 속에서 네. 전쟁까지 갈 수 있다라고 현재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쟁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일단은 러시아의 그 미사일 전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어찌 보면 북한이라는 나라도 쉽게 건들지 못하는 부분들이 비대칭 전력인 핵이라는 무기 때문에 쉽게 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 대비 상당히 우위에, 그러니까 기존의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그 전력 부분에서는 미국이 우위에 있는 건 맞지만, 미사일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 미사일 전력을 보게 되면 러시아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뭐 이지스함이라든지 사드라든지 이 방공 체계로 마하 5가 넘어가는 미사일을 막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러시아 무기가 두 개가 있는데, 미사일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은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이 지르곤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요게 마하 8입니다. 근데 이게 탐지라든지 요격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뭐 아방가르드 미사일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서로가 쉽사리 전쟁은 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 속에서 오늘 주식이 이 정도 수준이면 저가에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인지에 대한 해답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일 텐데.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이 지금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군요. 한 가지 환율.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도 환율이 변동이 없어요. 맞아요. 1194원입니다. 네, 변동이 없어요. 1200원까지 올랐었는데 상단 제한되고 오히려 네. 지금은 아주 큰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인위적으로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시장이 안 빠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는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환율이 안 빠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빠지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안 빠질 이게 왜 빠지지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관련 주식들 가운데에서 한국석유를 대표적으로 꼽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오늘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저희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 테마가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계속 좋았죠. 그런데 더욱 강력한 테마가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나오면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주식들이 오르게 되면 오늘 그런 가격 결정력을 갖추고 있는 뭐 농심, 오뚜기 혹은 팜스토리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 식료품 주식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결정적 투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한국 석유를 비롯한 이 석유가스 관련 테마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특히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자릿수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16,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먼저 결론부터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는 20만 원, 그리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18만 원의 목표 주가를 가지고 2만 원입니다. 나오셨습니다. 자, 2만 원, 죄송합니다. 2만 원, 18,000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8,000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가격대입니까? 저는 일단은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네.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목표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고, 시황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오르다가 갑자기 둘이 화해 무드를 취하게 되는 순간 다시 이제 천연가스 가격 관련 이제 급등주들은 조금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줄 때 먹자, 이제 대신 파이가 그렇게 업사이드가 크진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저는 그래서 18,000원을 결정한 이유도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단발적으로 강한 시세를 분출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단은 17,000원에서 약간 좀 더해서 18,000원 정도, 이제 되게 이제 좀 뭐 무의미하긴 하지만 일단 18,000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게, 일단 저항대를 많이 뚫긴 했습니다. 저항대를 많이 뚫긴 하고 이제 한 15,000원, 14,000원대에서 매수가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런 시세가 뒤바뀜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는 18,000원 정도면 그래도 이익 실현하고 분할 매도 타이밍이 딱 그 정도 라인은 잡으셔야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언제 어디로 불똥이 튈지 우리가 모르죠. 네. 그런 만큼 목표
목표가를 높게 잡지 않았다라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소위 미러 갈등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이 석유가스 관련 주식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 반등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반사 이익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설정해 주신 네. 정태근 여기서 팀장님. 변동성이 한 번만 더 나오게 되면 2만 원은 저는 쉽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스관 스트레스 얘기도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지난 12월 달이란지 그리고 지난 9월 달 GS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천연가스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단기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참고해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석유 물론 상한가 위에 한번 더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거래량 실려 있는 거 보게 되면 뭐 이게 내일이란지 모레까지는 일단 뭐 장중에 윗골이 다는 거 달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 가격에서 마무리가 되고 만약에 내일 상한가에 가게 되면 2만 1천 원 정도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는 충분히 트라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속이 된다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최근에 천연가스 스트레스 때문에 GSE 대성에너지가 급등이 나왔던 사례를 보게 되면 단기의 변동성이 그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유가 가격이 100달러까지 따라서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더해지면 국제유가는 또 추가적인 상승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당연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관념을 지금의 인플레이션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2014년 이후에 공급 우위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서 유가가 70달러 아래로 내려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공급과 우위 수요 시장을 보게 되면 이 공급은 130인데 수요가 100이란 이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가가 못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웃긴 게 수요가 100은 그대로인데 공급이 130에서 50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80달러가 원래는 저항으로 작용이 돼야 정상인 건데 지금 100달러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 극단적인 어떤 공급 위축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영향을 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유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금 가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 가격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이게 연쇄 효과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퍼지게 되면서 유가도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그 공급이 130에서 50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첫 번째 원인이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이슈가 이게 연쇄 효과로 확대가 좀 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유가가 또 어중이 떠중이 좀 저는 따라간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근데 다 같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네.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어서 종목 선별도 좀 또 잘 하셔야 될 텐데 제가 한국석유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지 그 차별화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회사의 핵심 임원이 지금 저희 방송 보고 계시는데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ESG 관련해서 리사이클링 사업을 한다.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은 배터리와 반도체 관련 사업이라고 합니다. 3월에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석유 회사가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을 하고 또 ESG와 관련한 리사이클링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방금 직접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저한테 메신저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대비 두 자릿수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한국석유 현재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 주식들 가운데에서 차별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유주와 가스주를 구분한다면 어떤 주식이 더 낫겠습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어떤 주식이 가장 수혜를 받게 될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자, 두 분의 답은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는 보류의 의견 주셨네요. 김지만 팀장께서는 S-오일. 제가 S-오일인데요. 예. 반대로 나온 거 반대로 같아요. 나왔군요.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희 그럼 김진만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투자하는 것은 예측이 쉽지 않다라는 말씀과 네. 함께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된 사항은 굉장히 맞습니다. 동의하는 사항이지만 저는 그래도 만약에 같이 올랐을 거면 오늘 정유화학주도 같이 올랐어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천연가스 관련주들만 일단 급등을 하는 게 보면은 뭐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잘해서 이제 이런 재료로 터트렸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은 이런 부분이 정유학 되게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외형적 성장이 가능하냐?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대세 상승에 맞춰서 순환매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끝은 피해자들만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매도 타이밍을 좀 짧게 잡았던 이유는 지금 현재 장은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지금 FOMC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굉장히 매파적 발언이 나오게 될 경우 인플레이션 관련 또다시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급락이 이전만큼의 파워가 더 셀 것 같은 게 저는 한 번 정도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더 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기술주들의 하락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결국에 돈은 기술주적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말씀이 이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 결국 금리 인상 시기에 하락폭이 깊긴 했습니다. 깊긴 깊었지만 결국 그 깊은 고를 다 메우고서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단기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제 긴 마인드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런 실수혜주를 받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주가 상승력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유화 혹은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매수세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루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투자를 하는 것은 그만큼 변동성이 있다라는 네.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는 이 변동성이 위로 나올 것이라고 앞서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 한국석유 목표가도 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정작 종목은 왜 SO1입니까? 아니 더 이제 끼 있게 올라간 주식들도 많은데 대표 정유주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어찌 보면 유가 지금 상승하는 걸 보게 되면 예. 그 진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목은 한국 쇠석유라는 종목을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 쇠석유 최석유 네, 있는데 예.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유가가 상승한다든지 천연가스 상승하게 되면 천연가스는 가스프로벤 회사를 추천하는 게 맞는 거고 정작 유가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엑스모빌이라든지 그리고 영국에 있는 영국이 맞을 겁니다. 로얄 더치셀 이 회사를 봐야 되는데 로얄 더치셀의 한국 자회사가 한국 셀석유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석유 사업을, 그러니까 기름을 뽑아내는 사업을 하는 회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로얄 한국 셀석유가 저는 지금 수혜주가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세가 안 나요. 안 나고 그리고 한국석유라든지 뭐지 흥구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좀 전에 GS라든지 대성에너지 예를 들어드렸듯이 어차피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어쨌든 $80 선에서 계속 유가가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정제마진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O를 선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시청자분께서 누렁이 님께서 사실 네. 많이들 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 주식을 사겠다. 동의하세요? 사야죠. 예전에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그때가 기회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코로나도 그랬고 그렇죠.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 네. 그때는 정말 집 팔고 사야 됩니다. 그때 제가 재작년에 예. 방송에서 그 얘기했어요. 전 대출 받아서 ETF 샀다고. 집 팔고 주식 산 사람 여기 있습니다. 진짜 집을 팔고 주식을 샀어요. 예, 진짜로. 앵커님이요? 진짜로. 진짜로. 예. 실의 한 수였네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증권 광장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석유가스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스 한판의 주제는 자, 이 화재 사고가 난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을 기회로 삼아도 괜찮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사고로 사망자가 전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또 고인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악재일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산 차질이 정말 있을까요? 두 분께 여쭤봤더니 김지만 팀장께서는 수혜주가 부각이 될 것이다. 정태근 팀장께서는 관망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떤 수혜주가 어떻게 부각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둘이 이제 양분을 했던 이제 LNF 같은 경우 시장이 어렵지만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그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창 공장도 그렇고 이제 밑에 포항 공장도 그렇고 저 두 군데가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전기차용 음극재 생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로 보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조금 그래도
그래도 일부 차질이 있다. 양극재나 전구체 생산에 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의 타격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혜주로 보이는 에코프로비엠 말고 LNF가 현재 주가는 그래도 장이 어려운 가운데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반사 수혜주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악재가 마무리될 때 보고서 이제 이후에 사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같은 파이를 갖고 있는 LNF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빔의 파이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회사가 네, 경쟁 회사가 이유군요. 실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공장이 당장 막 이제 특히 화재 같은 경우 당장 이제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경쟁사를 경쟁사 사자. 이제 예를 들어 그 최근에 그렇군요. HDC 현대산업건설이 좀 무너졌을 때 초반에 반사수혜주로 이제 근처에 있던 건설주들이 조금씩 올랐던 것처럼 이제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의 반사수혜주는 이제 LNF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하군요. 이 정도면 네. 강보합이지만 네, 굉장히 그래도 강한 이 정도면은 겁니다. 많이 잘 버티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19만 9,400원, 0.5% 정도의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 목표가를 여쭤봤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저희가 사실은 많이 빠졌을 때 오늘 그 생산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는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정말 맞다면 얼마까지 오를 수 있겠느냐. 지금 저가에 산다면 여쭤봤더니 정태근 팀장께서는 45만 원, 김진만 팀장께서는 5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망의 의견을 주신 것은 오늘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느냐, 아니면 화재 사건 이전부터 주가가 빠졌느냐, 이 관점에서 좋은 봐야 지적이네요. 되는데, 예. 에코프로비엠은 화재 사건 이전부터 지금 작년 10일 때부터 이미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게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뭐 그렇죠. 그런 느낌. 예. 그리고 실적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포항 같은 경우 캠5, 캠6, 그러니까 포항 5공장, 6공장이 지금 36,000 ton 정도, 36,000톤 정도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 40만 대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에 그렇게 피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화재 물론 악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에코프로비엠 주가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와서 그 JP모간의 그 작년 10여 달 리포트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고밸류 종목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리포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나스닥 기술적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나라 쪽으로 가져와 보게 되면은 그 대표적인 게 온라인 플랫폼이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고밸류 구간에 들어간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미 에코프로비엠의 하락이 진행돼 왔었던 상황들 속에서 이 화재 사건이 어찌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악재가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재가 원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주가는 하락하고 있었다.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또 양극재 생산이 에코프로비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양극재는 이 청주에 없다고 해요. 뭐 그래서 생산 차질이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양극재 대규모 양극재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수혜가 된다면 제가 볼 때 포스코가 수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럼 두 분 모두 상대적인 수혜를 받는 그 뭐였죠? LNF 그리고 포스코가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저희 효성 TNC도 함께 좀 볼까요? 효성 TNC도 역시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해서 오늘 두 종목 모두 비슷한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한번 봤습니다. 목표가를 봤더니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60만 원 그리고 정태근 팀장께서는 45만 원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역시 이런 화재 사고 그리고 또 인재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뼈 아픈 그런 시간들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신 입장이니까 저희는 이걸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역시 여쭤봤는데 김진만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현재 아직 지금 방금 기사를 찾아봤는데 아직 이제 막 불길이 잡혔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이제 앞으로 추후 차질이 얼만큼 될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더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1월에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은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긴 한데 일단은 효성TNC는 이전에 황제주 등극하나 안 하나 했던 정도로 이제 주가 탄력성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주가는 거의 반토막 났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갖고 있는 뭐 스판덱스라든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일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방금 이제 제시드린 가격도 이제 저는 정말 주가가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이 있어가지고 턴을 잘해서 이제 갈 수 있는 최대 포인트가 한 그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60만 원 제시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직전 고점이 전 고점이 한 이제 96만 원이고 이제 저는 그 밑에 파동으로 봤었을 때 적어도 60만 원 정도까지 이제 한 59만 원 정도까지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주가 턴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현재 효성TNC 같은 경우는 불확실한 악재로 인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이제 구체적으로 미래에 얼마 정도의 타격이 있을지 그 부분 좀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를 가정을 해서 60만 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TNC 주가는 정말 최근에 많이 빠졌네요.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추는 그런 차트의 모양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재 사고까지 겹쳤습니다. 불길이 하루빨리 잡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맞서 한판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DB금융위 김진만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